안녕하세요. 박명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 작년에 제가 제 프로필을 드린 거가 아직도 이제 그대로 참 소개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부끄럽네요. 예. 혹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빙연구위원으로 작년 말에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정식으로 노동연구원의 이제 부연구위원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와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 뵀었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운데요. 근데 이제 청중분들은 다 다른 분들이신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다 처음 뵙게 돼서 이제 반갑고요. 그 스웨덴 학교라는 이 굉장히 그 참신하고도 의미 있는 실험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좀 지켜보고 있고, 또 저도 뭔가 거기에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채 어쨌든 교장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또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노동정책과 사회적 기업이라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험. 사실 이제 스웨덴 학교인데 이제 독일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둘 다 먼 나라고 또 서로 또 좀 가까운 나라고, 또 어쨌거나 좀 선진 유럽의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큰 무리가 없다고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주제가 상당히 이 스웨덴 학교도 좀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교양을 넓히고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는데 굉장히 그 좋은 그 테마이긴 하지만 좀 딱딱하죠, 사실. 그죠?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접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기도 한데, 근데 또 잘 따져보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런 또 정책이나 뭐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일하고 뭐 생활하는데 또 상당히 또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인식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친절하게 좀 전달할 자신은 좀 아직은 없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찾아졌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것과 이제 독일이라는 먼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의 관계라든지 뭐 거기에 그 나라의 뭐 고민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방식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접하면서 이제 좀 그로부터 좀 배울 점이 있을까, 또 뭔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좀 바꿔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 작은 어떤 인식의 뭐 새로운 그 기회가 열린다면 그걸로 참 만족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뭐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이라도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좀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바로바로 이제 개입을 해주십시오, 저한테. 이게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고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인터액티브한 그런 강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가? 예, 강의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건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좀 주신 건데요. 지난번에. 근데 뭐 꼭 제가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다양한 그 영역에서 그 사람들의 경제적 기반의 마련과 일할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이제 노동 정책이라는 것이
그 구현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세심하게 발전되는 것이 성숙한 민주적 자본주의 작동을 위한 어떤 주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를 위해서 특히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 정부의 역할이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업의 원활한 수행이 어떤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민과 관의 어떤 공동의 노력의 어떤 그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노동시장이라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주체가 단순히 정책과 제도만으로만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보다 시민들의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여지가 존재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예. 시작을 좀 거창하게 더 자꾸 이제 거창해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단은 뭐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노동 정책, 노동 시장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말을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다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투여가 되고 거기에 노동이 결합이 돼가지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굴러가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분배도 생기게 되고 그죠? 또 자본은 또 새로운 투자를 통해 가지고 더 큰 어떤 이윤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이제 계속해서 팔면서 생활 수단을 마련을 하고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해서 자기가 어떤 뭐 용역이든지 뭐 상품이든지 이런 생산물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윤을 획득하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고요. 그 여기 계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다 자유롭지 않으시죠. 여기서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가이기보다 노동자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범주든지 간에 뭐 서비스 노동이든 공공부문이든 뭐 아니면 생산직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 기본적으로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의 노동력을 그러니까 내가 정시에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 노동력을 이제 판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 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스템인 한 어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제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 뭐 역사적으로 그 뭐 서구에서는 뭐 한 300년 됐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 뭐 6.25 이후에 사실은 뭐 그 이제 일제 시대 때도 자본주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6.25 겪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추구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 자본주의 원리가 발전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고 독일도 자본주의고, 예.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뭐 사회주의 또 실험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을 나면서 다 실패로 많이 돌아갔죠. 그리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여기 이 안에 정치적 함의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시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그 자원이 동원되고 배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게 사실 자본도 시장으로 존재하고요. 그 자본 시장이 있죠. 우리 뭐 저기 주식 투자 같은 것도 하시기도 하고 뭐 금융 가지고 이렇게 요새 뭐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생산물 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노동 시장이라는 것도 존재. 그러니까 노동자나 노동력도 결국은 다 그 시장 속에서 이렇게 일테면 뭐 구매가 되고 선택이 되고 그죠? 기회를 얻고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뭐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결국은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는 뭐 결국은 사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일치가 되면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본 시장도 그렇고 노동 시장도 그렇고요. 뭐 생산물 시장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의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뭐 가치가 정해지고 가격이 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원활한 것이 분명 아니죠. 그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고 실제는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계속해서 생기고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하게 어떤 그 정책이 개입돼야 되는 그것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개입돼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원활하지 못했을 때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뭐 미국의 대공황 같은 경우 뭐 들어보셨겠지만 30년대 엄청난 것이 있었고요. 또 단적으로 지난 근래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외환위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런 류의 큰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노동시장의 문제는 그게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노동시장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어떤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자기 노동력을 팔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생산물이 만들었는데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였다. 이러면은 뭐 그냥 자본가가 망하고 아니면은 그걸 뭐 어떻게라든지 뭐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처리할 여지도 있지만 노동자가 시장에서 노동력을 팔지 못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되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적으로. 왜냐면은 노동자의 노동력은 결국은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생존이잖아요, 그렇죠? 생존과 자기 목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뭐 자본시장이든지 생산물 시장하고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한 사회가 재생산되어가는 경제적 기반이 재생산되고 가족이 재생산되고 경제적 기반이 재생산되고 이런 많은 그 사회적인 어떤 사회 기반과 관련된 어떤 근본적인 문제와 이제 깊이 연계가 돼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문제는 특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정치적인 함의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일자리를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정부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잠시 뭐 자유방임매 자본주의의 그런 사상이 이렇게 뭐 창궐 했을 때는 그건 뭐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시장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결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됐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그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공정한 어떤 분배 원리에 따라서 페이를 또 지급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다음에 자신의 역량과 또 비전을 그 안에서 실현시키면서 위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과제들이 그 안에 사실은 노동시장에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또 결국 이제 뭐 복지의 문제와도 깊이 연관이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큰 주제들이 바로 이제 오늘 다룰 그 테마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이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노동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정권들이 이 노동시장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사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이제 고도 성장을 이루었던 때 박정희 정권 하에서 특히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죠 계속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뭐 생산을 활발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 성장 10% 이상 이렇게 하게 됐던 막 그런 시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이촌 향도를 했죠. 그래서 농촌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일자리를 찾고 뭐 우리 저기 아시다시피 뭐 70년대 청계천 그쵸 뭐 여공들 뭐 구로공단에 그런 분들 많죠. 제가 사실은 옛날에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90년대 초인데요. 제가 그때 구로공단 지역에 무슨 교회를 좀 다녔었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거의 매주 자기가 전라도 내 고향이 새롭게 여기 요 구로공단 지역에 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 왔다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주 있었거든요. 아 그때만 해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아마 그 이전에 훨씬 더 활발하게 이제 도시로 노동력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생기고 자기가 노동력을 팔게 되면 거기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고 이제 이런 직업 기회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저성장 시대에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게 고용 기회를 또 제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업이 발생하고 그렇죠? 실업이 발생하면 그 실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자기 노동력 팔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이제 막아진 거잖아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어떤 정권이든지 그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들을 줄이도록 만들려고 하고 최대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어떤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방식, 모티브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제가 노사관계라는 주제를 하나 또 거기 넣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노동시장이 일종의 밭같이 이렇게 있는 거라면 이제 그 밭을 일구는 어떤 주체가 누구냐 이런 건데 그 사실은 뭐 정부가 가장 큰 힘을 주로 쥐고 있죠.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데 그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더 그렇고요.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주로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국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위임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오늘 다루게 될 독일도 그렇고요. 또 뭐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고 계신 스웨덴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 일을 국가가 다 독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사실은 의사결정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이해 당사자의 대표체가 이를테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이 한 주체가 되고 또 이제 자본과 사용자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 단체라든지 경제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또 주체가 돼가지고 그러한 이제 거시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서로 같이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결론을 굉장히 존중을 받으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 그걸 이제 국가가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때로는 심지어 그들이 정책 집행의 주체로 아예 위임을 받아가지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주체로 역할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인데요. 서유럽의 국가들이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민주적 거버넌스가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 특히나 노동시장 영역에서 그 나라들은 그 이해 대표체의 역할 그들 간의 합의와 그들 간의 어떤 뭐 소통을 통해서 소위 말해 협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치 말고 협치 그래서 협력을 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그 역할이 발전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제 사회적 파트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러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실험을 뭐 안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국가가 많은 것들을 쥐고 있고 특히 또 그런 이제 이해 당사자들의 조직 대표체들의 힘이 굉장히 약하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좀 안목도 짧고 역량도 부족하고 사실은 많이 그런 상황이라 그런 점에서 한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로 이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는 뭐 제가 뭐 여기 쭉 써놨는데 위치는 이제 보시다시피 서유럽의 중심지
너무 이제 독일 중심적으로 서유럽을 그린 건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그렇고요. 요 사이 그러니까 크게 그 이게 대륙 유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유럽. 그래서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 뭐 프랑스까지도 이렇게 남유럽의 범주에 많이 넣어요. 그리고 요 이제 북유럽 국가들 있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뭐 핀란드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요 대륙 서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뭐 그다음에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제 이런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이제 성격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주적 자본주의, 자본주의 거버넌스, 노동시장의 거버넌스 이런 식의 주제들이 있어서 이 지역별로 조금씩 다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오늘 그 어떻게 다른지는 뭐 아주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독일은 뭐 소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2차 대전 때 뭐 사실 나치가 그 뭐 세계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이제 나섰다가 결국은 참패를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이제 패망을 하면서 나라가 분단이 되고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분할 통치되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가졌다가 다시 그래서 사실 이제 분단을까지도 이제 같이 경험을 했죠 우리처럼. 그랬다가 이제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그 뭐 유럽 위기 속에서도 독야청청한 어떤 유럽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해 있는 나라이고요. 근데 더불어서 또 그 사이에 통일도 쟁취를 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되 거기에 굉장히 사회적인 가치 여기 제가 좀 잘못 썼는데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결합된 이라고 했는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서로 이제 같이 가는 거고 거기에 뭔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의미 부여를 넣으면서 그 시장을 어떤 그 좀 인간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해 나간다는 원칙 하에서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사실은 이제 그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제가 뭐 어제 어느 자리에 갔는데 무슨 착한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게 착한 성장을 계속 좀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착한 성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착한 성장의 반대는 뭘까요? 착한 거의 반대는 뭐죠? 나쁜? 착한 놈 반대가 나쁜 놈인가요? 네. 악한 성장. 뭐 나쁜 성장, 악한 성장도 뭐 못된 성장도 될 수 있겠고, 그죠? 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을 텐데, 사실 성장을 가지고 이렇게 착하다, 뭐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거기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장의 결과물을 어떤 그 힘인 사람들이 독식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고루 분배되지 않았을 때 이제 좀 못된 성장이라든지 뭐 악한 성장이라 아니면 뭐 그 수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정당화되지 못하는 수단을 가지고 뭐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부패를 저지른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죠? 결과와 수단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독일은 굉장히 민주주의와 또 이런 그 이제 뭐랄까 사회적 가치를 결합하면서 착한 성장이라는 것을 추구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독일 사람들이 보면 임금도 굉장히 높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그 결과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반대로 저는 제가 뭐 지금 이제 이게 좀 녹화가 돼가지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간 우리나라의 과거 고도 성장이 저는 뭐 우리가 경제 절대 후진국에서 이렇게 급속한 비약한 성장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이 참 착한 성장이었나 돌아보면은 조금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독일이 라인강 기적을 이뤘는데 독일의 라인강 기적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착한 성장을 지향하는 방식이었다면 우리는 조금 그거보다 좀 덜 착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랑 독일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또 독일의 노동시장 제도 안에 다 이제 배어 있는데 그 제가 뭐 사회적 시장 경제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말씀드릴 건 아닐 거고요.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독일의 그 기본적으로 독일이 이제 산업화되고 또 노동운동도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노동운동에서 이제 많은 것들 요구를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자본주의가 수용할 수 있는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추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셈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20년대 이미 실업보험 같은 것들이 독일은 도입이 됐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사 이익단체들이 굉장히 자치적인 방식으로 이 그 노동시장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독일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단체 교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임금 결정의 방식인 거예요. 임금 결정. 뭐 우리도 이제 다들 고용계약 맺으실 때 내 월급이 얼마인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누구의 원리에 의해서? 뭐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뭐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 하지만 이게 민간 부분 같은 경우 또 그에 따라 성과도 달라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물가도 변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생산성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반영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이게 임금이다라고 정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에서 그런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그게 이제 노동시장의 결국은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인데 그거를 독일에서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한 산업 안에서 서로 자율적으로 그거를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정부가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또 독일이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 그래서 예를 들면 금속 부문이다. 그러면은 금속노조, 독일의 금속노조가 있는데 금속노조와 사용자 대표, 금속 부문 사용자 대표가 서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임금 인상을 서로 이제 결정을 해요. 근데 그럴 때 지난 뭐 이 산업의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하죠. 우리나라라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중요한 뭐 정부 부처가 이제 내놓을 만한 그런 통계 자료를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많이 그런 분석을 하면서 이제 서로 그다음에 또 합의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게 굉장히 산업 전반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이 달라도 그런 식의 규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기업이 뭐 또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몰아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임금 불평등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이런 식의 모습도 독일의 어떤 굉장히 좀 노동시장에서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고 독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큰 자원인데 근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독일의 이제 실업률인데요. 이게 지금 5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변화해오고 있는 양상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50년대부터 여기가 한 60년대 초중반까지 이게 독일이 이제 뭐 패망한 이후에 독일도 이제 뭐 패전국으로서 뭐 엄청나게 많은 또 이제 실업자들과 빈곤과 이런 속에 빠졌었죠. 근데 이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근데 이 시기가 바로 독일이 마찬가지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새롭게 재산업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착한 성장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이제 시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급감을 하고 거의 이제 독일이 완전 고용의 경지까지도 이렇게 이르게 되는 실업률이 지금 거의 뭐 0. 몇 프로 정도, 1%대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산업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잘 맞물려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뭐 독일 사람들이 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결과인데 이게 지금 그 이후에 바닥을 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르다가 내리다가 또 오르다가 내리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잖아요. 요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요 이제 꼭지점들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르니까 뭔가 새로운 조치를 통해서 떨어뜨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발이 안 먹히거나 약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발버둥 개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르고. 근데 이렇게 오르게 된 거는 뭐 기본적으로 경제 덩치가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90년대 상황인데 이때는 독일이 뭐 통일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동독 지역이 그렇게 또 심각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유럽 통합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 특히나 이제 세계화 이런 것들도 독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인데 우리와 마찬가지 독일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좀 싼 임금을 찾아가지고 독일이 결국은 이제 착한 성장이라는 아까 제 표현에서 굉장히 노동자리 임금이 실제로 높게 되는데 그것이 세계화가 되니까 기업들이 부담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가 독일 내에서 줄어들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실업의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 속에서 또 이렇게 문제들이 대두하거든요. 그때마다 또 새로운 정책을 써가지고 낮춰보려고 하는데 다시 또 오르고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겪어왔고 그래서 과거 이 시절에는 실업 자체가 굉장히 예외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인식이 됐지만 지금 실업률이 여기 보시면은 이미 90년대 이후로 여기가 90년대군요. 이게 지금 10% 이상으로 만성화돼 있거든요. 근데 그나마 최근 들어서 이게 한 뭐 8, 9%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그 이렇게 실업률이 만성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은 과거의 제도 속에서는 이 실업 자체를 예외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 우리가 좀 이를테면은 좀 뭐 그 시각 견디게 하고 좀 돈 좀 주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버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좀 약발이 어느 정도 통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구조화된 실업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이제 돈을 주면서 견디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인 거죠. 제가 사실 독일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10여 년 있었는데 400만, 500만 정도의 실업자 수가 기본이었어요. 그거 400만, 500만이라는 거는 내가 실업자다라고 등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독일 노동시장 제도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어쨌든 간에 국가의 보조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10여 년 지속되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실업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젠틀하게 더 이상 하지 않고 특히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뭐 대처 이런 사람 나와서 신자유주의 개혁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 기제들을 많이 깎아내리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영국 경제가 다시 뭐 이렇게 서비스 경제로 바뀌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습 속에서 독일 스스로도 이제 경각심 같은 걸 느끼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민거리를 이제 대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일에서는 근래에 아까 제가 이 슬라이드 전에 그 소위 하르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이제 추진을 했거든요. 이게 2000년대 초에 진행을 한 거였어요. 근데 뭐 들어보셨나요 혹시? 하르츠 개혁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이 하르츠 개혁, 하르츠라는 게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페터 하르츠라는 그 남자예요. 페터 하르츠라는 남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원래 그 폭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는 아시죠? 예. 우리나라도 요새 수입차 많이 들어와서 뭐 폭스바겐 차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거기에 그 무슨 그 노무 담당 어떤 이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하르츠 아까 그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이제 90년대 초에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해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회사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이 2만 명을 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근데 우리나라도 뭐 기업이 어렵게 되면 정리해고 같은 거 막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뭐 현대자동차도 우리 외환위기 시절에 그랬었고 쌍용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런 예라고도 또 볼 수 있고요 등등 해서 그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사람 자르지 말자라는 모토 하에
대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노동시간 단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이면서 일단은 뭐 이를테면은 주당 28시간 뭐 이렇게 이제 줄였거든요. 원래 뭐 근 40시간 가까이 되던 거를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통해서 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금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임금 삭감이 또 그러면서도 크게 되지 않게, 그러니까 보너스나 뭐 이런 거 정도가 삭감이 되는 느낌은 나지만 내가 평소에 받는 월급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이런 방식의 그 개혁안을 내놓고 추진했어요.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조직 구조도 바꾸고 뭐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하면서 그거를 지혜롭게 견뎌서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폭스바겐사의 그 모델이 굉장히 이제 독일 사회에서 다른 회사들도 막 따라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독일 하면은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라는 어떤 인식이 그때부터 굉장히 확실하게 박히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폭스바겐사라는 회사는 독일의 아까 제가 뭐 지도에 좀 나오지만 요 북부에 있는 요 동네 니더작센주인데요. 그 니더작센주에 여기 그 하노버 뭐 등등 그런 이제 시들이 있는데 그 동네에 이게 사실은 완전 민영 기업이 아니라 니더작센주 자체가 그 회사의 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 반국영적인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2000년대 초에 독일에서 그 사람 이 게하르트 슈레더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어요? 슈레더? 못 들어봤어요? 메르켈은 들어보셨죠? 메르켈은 지금 독일 수상이잖아요. 여자 수상.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제 독일이 여자 수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더 이제 친감을 가지고 이런 분인데 그 메르켈 수상 직전에 독일 수상을 했던 사람이 이제 슈레더라는 사람인데 메르켈은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기독교 민주당의 그 당수고요. 슈레더는 좀 진보적인 그 사회민주당의 당수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런 식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이 실업의 고통 속에서 독일이 있는 가운데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슈레더가 당시 정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개혁을 진행을 하는데 그 이전에 90년대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의 페터 하르츠라는 사람이 그런 식의 개혁을 통해서 기업을 살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주도를 해서 어떤 그 위원회를 꾸리고 거기 전문가를 참여시켜가지고 개혁 방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관철시켜서 진행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르츠 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거기에서 이 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하르츠 개혁안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거를 2003년부터 한 2004년, 2005년까지 약 한 2, 3년 정도 하나하나씩 실현을 해 나가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전체적으로 이루었거든요. 이제 그 노동시장 개혁의 이제 뭐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어쨌든간에 그 뒤에 이제 제가 잠깐만 요 페이지를 6페 아니야 이건 제가 이 페이지 수가 다르구나. 여기를 이제 좀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실업자 수가 2000년대 중반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기 실업자거든요. 장기 실업자는 보통 뭐 적어도 1년 이상 이제 실업인 사람인데 이 장기 실업자 수도 절반 가량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이 큰 그래프에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요거가 이제 독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 그 이러한 식의 그 이제 페터 하르츠라는 사람이 추진했던 개혁은 근본적으로 그 독일의 종래에 존재했던 일자리 중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실업자들에 대해서 제공했던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손을 댄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실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시절에 이제 많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뭐 실업수당, 실업급여, 사회부조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뭐 빈곤에 처해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좀 멀어져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고 실업자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을 안 하고요. 모든 실업자는 구직자다라는 식의 그 개념을 통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행위에 나서야만 정부가 일정하게 그런 식의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당하고 체크 당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닥달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구직 행위를 하도록 많은 것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요구를 했죠. 그죠?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제가 뭐 잠깐 얘기 약간 중구난방처럼 되긴 하는데요. 여기 그 연방고용공단이라는 그 기구가 독일에서 이 실업자를 관리하고 그 구직자들을 이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가장 그 핵심적인 기관인데 이 기관이 굉장히 관료주의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었던 상황을 그 사람이 나서서 이들이 굉장히 민간 조직처럼 버금가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도록 그래서 당장 뭐 일테면 딴 게 아니라 이제 현장에 그러니까 일테면 어디 뭐 지방에 이런 사무소에서 구직자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이제 대하는 사람들이 창구 직원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또 벌써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아주 뭐 그 뭐 이렇게 대도 이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뭐 정보 이런 거 있어요 해서 가서 보세요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하고 파트너를 이뤄가지고 이 사람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뭘 보충해야지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뭐고 또 할 수 없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깊이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해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병자 그러니까 환자가 병이 났을 때까지 의사가 이렇게 그죠? 뭐 처방을 주고 자 요거 드셔보세요. 다음에 뭐 요 운동 좀 하고 오세요라고 이런 식의 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그 실업자들을 이제 대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식의 중개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르츠라는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약간 개혁의 부작용이기도 한데 종래 독일에서 아까 제가 착한 성장이라고 말했지만 독일에서의 일자리는 정규직 중심의 상당히 고임금의 일자리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동조합의 힘이 굉장히 세고 또 마찬가지로 사용자 단체도 파트너를 이뤄서 임금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이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서 독일이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고부가가치, 하이 테크놀로지 이런 산업들에도 막 투자를 하고서 거기서 성과를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성과가 또 마찬가지로 노동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고부가가치, 고숙련으로 이제 가게 되고 고숙련 노동자들한테 고임금을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노동시장에서 사실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점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상당히 그 임금수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일자리였거나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양극화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계단 같은 것들이 좀 없어 보이고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모순을 느낀 사람들은 이거 뭐 일자리가 이런 거밖에 없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허드렛의 일자리라도 아니면 노동 시간이 줄더라도 뭐 고용 환경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죠? 그 실업인 상태보다는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의식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저질의 일자리인 거죠. 하지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굉장히 고실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규직만 바라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공감대가 또 생기고 이러면서 그 중간 내지는 좀 하급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르츠라는 사람이 나서서 주도했던 그 개혁이 이런 식의 큰 세 가지 개혁을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 하급의 일자리가 뭐냐면 일단은 당장 뭐 상대적으로 이제 독일의 정규 한 시간에 약 한 38시간 일하는 그런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38시간 뭐 40시간 일하는 하루 8시간이면 8호 40이니까 40시간이죠.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하루 20시간 일하는 일자리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신 그 사람들에게 사회보험의 혜택이나 여러 가지 뭐 연금 또
뭐 의료보험, 그다음에 실업보험 다 여러 가지 그런 사회보험의 기재들은 다 제공을 해주되 일단 일자리는 대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그렇게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임금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부문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공부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일테면은 한 사람 고용할까 두 사람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용 증대 효과를 낳는데 다만 특히나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일자리를 하게 되면은 자기는 뭐 나는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주당 20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임금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풍족한 상황은 아니죠. 다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이상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시간 파트타임 일자리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요새 말하는 반듯한 시간제 이런 식의 개념 가지고 많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 시간제, 그죠?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독일에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14% 증가한 걸로 91년부터 2010년 사이에 20년 동안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물론 하르츠 개혁은 요 시점인데 요때 어쨌든 좀 더 이제 요거는 이제 꾸준히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자리는 아예 한 달에 한 400유로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한 70만 원 정도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시간도 보통 한 15시간 정도 되는. 대신 그 일자리의 경우 사용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자기들 본인이 원하면은 사회보험이나 이런 거에 또 여러 가지 뭐 큰 부담도 줄이고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정성도 떨어지고 임금도 낮지만 노동 시간도 적고 한 이제 그런 식의 일자리들을 소위 말해서 미니잡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는 걸 미니잡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었어요. 많이 특히나 이제 여성들에게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각오했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또 2000년대 요 초반 이후로 이렇게 잠깐 요거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요 시점에서 이게 14%였던 게 이게 26%를 차지하는 걸로 늘어났던 얘기고, 그죠? 이것도 2000년대 초에 그런 일자리들이 한 11%였는데 이것도 한 14%, 지금은 더 늘었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한 700만 이상 가는데요. 이런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또 파견 노동, 그죠? 파견 근로가 요 밑에 옛날에는 0.4%밖에 안 됐는데 이게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또 되거든요. 한 2~3%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을 양성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 건데 이게 근데 저는 여기 개혁의 부작용이라고 또 썼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혁이 한편으로는 실업자를 줄이고 한 면에서 뭐 긍정성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비정규직, 이게 전반적으로 다 비정규직이라면은 이 고리 안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또 비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의 어떤 그 양면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독일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사실은 이 개혁이 제가 여기 이제 노동시장 정책과 정치라는 요 장에서 아까 뭐 노동시장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는 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하르츠 개혁을 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2005년에 이 개혁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사실은 사람들의 불만이 가장 심하게 고조됐어요. 특히나 이 개혁을 한 2~3년 추구해도 사실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까 실업률이 떨어지고 한 거 보여드렸지만 이게 개혁이 한 2005년 이후의 얘기인데 이 개혁이 한 2003년, 4년, 5년 요 시점에서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특히나 전통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던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고 실업자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업자들이 이제 구직자로 이렇게 개념을 바꾸면서 많이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자기 자산 테스트도 다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 받았던 것도 다 깎이고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은 불만을 많이 불러일으켰죠. 그 결과 슈레더 정권이 사실은 그때
결국은 실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너무 아래로부터 반발이 심하고 다른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하니까 결국은 의회 해산을 이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일은 이제 주로 이제 연정을 꾸리는데요. 녹색당 당시 녹색당하고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록 연정이 2기였어요. 그 이제 90년대 말에 집권했다가 한번 재집권을 한 거였는데 정록 연정 2기가 그걸로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그런 식의 개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탈당을 해가지고요, 대거.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하르츠 개혁이 독일 정치에도 굉장히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을 이제 또 끼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당을 만들 독일어로 이제 디 링케인데 이게 이제 좌파라는 뜻이에요. 좌파당이다. 우리는 아예 좌파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이 만들어지고 하르츠 개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3인당 내에서도 또 내분이 있어서 당시 하르츠 개혁을 주도했던 당권파들과 상대적으로 이제 소장 세력들이 또 각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올해 9월에 독일에 또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실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사실은 대연정이에요. 그러니까 천신만고 끝에 사실은 그때 이제 슈레더가 승부수를 던지고 우리 다시 총선하자 해가지고 총선을 했는데 그때 3인당이 집권은 못했지만 기민당이 집권하는 것도 막았거든요. 의석수의 그런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3인당하고 기민당이 대연정을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4년을 지속했는데 그때 그 대연정을 꾸렸던 주체가 여전히 이 슈레더와 이 사회민주당 당시 하르츠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갔었었고요. 그 4년 후 2009년에 아예 이제 완전히 사회민주당은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야당으로 전락을 하고 그 기민당하고 또 다른 또 보수 정당이 연정을 하면서 보수 대연정의 시기로 가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13년까지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독일이. 근데 지금 2013년 9월에 이제 새롭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회민주당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아예 탈당을 했고 일부는 소장파들이 지금 상당히 그 당내 헤게모니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하르츠 개혁을 부정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다시 더 친복지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정책을 내걸고 지금 선거 전에 임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 아까 뭐 들어보셨지만 그 앙겔라 메르켈 수상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슈레더고요. 저 여자분이 메르켈인데 이 당시 사실은 둘이 계속해서 격돌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슈레더가 이제 지게 된 거죠. 뭐 한 번은 이겼다가 어쨌든 간에 근데 메르켈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굉장히 그 리더십을 갖춘 여성으로서 뭐 인정을 받으면서 오고 있는데, 이번에 뭐 유럽연합의 여러 가지 유럽 경제가 막 곤두박질 치는 상황 속에서 독일이 굉장히 자기를 잘 뭐 지키기도 하고 또 이득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부상했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메르켈이 굉장히 발빠르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선택들을 잘해서 뭐 이변이 없는 한 또 메르켈이 될 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소위 말해서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지향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많이 시장 지향성을 불어넣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독교 민주당, 저 보수당, 특히나 메르켈 입장에서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암묵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 개혁이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방향이 유지되고, 지금은 아까 제가 이제 그래프에서 그 이런 불안정한 이제 고용 형태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조치들은 또 아마 이루어지기는 할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어쨌든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정을 하고 가지는 않을 그런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글쎄요, 이거를 입장에 따라 이게 보는 게 다를 텐데요.
이 개혁을 뭐 일부에서는 자 실업보다는 낫다 하니까 굉장히 성공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거는 뭐 비정규직 양산하는 개혁밖에 안 됐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평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좀 다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죠, 여러분들. 네, 먼 나라 얘기긴 한데 이게 또 잘 들어보면요, 이게 또 남의 나라 얘기만 또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독일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에서는 이런 하르츠 개혁을 통해 가지고 노동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실업률 낮춘 거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는 이제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그런 분들한테는 아 이게 지금 이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이제 너무 이제 부작용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일이 실업자가 약 한 400만 500만 명에서 이제는 200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건데 지난 한 5, 6년 새 이거 자체는 이제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성과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분명히 이렇게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시장 정책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치가 새롭게 마련돼야 되고 또 정책이 새롭게 입안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고, 결국은 뭐 새로운 문제 해결에 더 박수를 치느냐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느라 나타난 또 다른 문제에 더 주목을 해서 비판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 좀 입장도 좀 달라질 테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질 텐데, 어쨌든 뭐 그런 속에 그런 뭐 이렇게 정책의 변동 속에 이제 그 뭐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가 돼 정치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뭐 크게 한 3부 정도라면 1부 정도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에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이제 노동시장 정책의 독일의 노동시장 정책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사실 앞에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예. 잠깐 4시까지인데. 예. 4시까지지만 토론 시간 조금 내주시고. 예. 그러면 한 30분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 3분의 1 하셨다고 해서. 예. 예. 절반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한 3분의 2로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줄여서 3분의 1 정도만 더 하고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독일에서는 이제 연방 고용공단이라는 데가 이제 그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말이 이제 공단, 독일어로 분데스 아겐투 에이전시라는 표현이, 원래는 이제 분데스 안슈탈트라고, 안슈탈트는 굉장히 독일어로 하면은 뭐냐면은 굉장히 관료적인 냄새가 나요. 무슨 청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에이전시라고 딱 바꿨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정체성 자체를 우리들은 에이전시다. 그리고 무슨 청이라고 하면은 벌써 내가 이제 관이고 누가 민이 왔을 때 뭐 약간 애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에이전시로 바꾸니까 자기들 찾아온 사람 다 고객이라고, 커스터머 고객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구직 행위를 추구하고 이제 이런 식의 그걸 하는데, 이 연방고용공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고 전체 10개 지역본부를 또 지역마다 두고 있고요. 일단 도죠. 각 도마다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더 깊이 있게는 전국적으로 178개 소본부, 그리고 660개 또 뭐 그런 거기에 또 부속 사무소 이런 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독일 전체의 지방 노동시장의 상태를 감찰을 하고 거기에서 실업자들을 관리를 하고 그들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연방고용공단의 직원들 수만 한 10만 명이 넘어요.
10만여 명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커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독일이 이 고용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일찍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전에 그런 관료적인 성격을 지녔던 기구가 어떤 그 에이전시적인 성격으로 굉장히 자기 탈바꿈을 이제 추구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르츠 개혁의 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는 내용이 뭐 고용 중개, 고용 촉진, 그리고 또 실업보험 운영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이 고용공단의 운영 체계가 노사정의 대표자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일단은 독일의 그 노동사회부죠. 독일의 노동사회부가 이걸 책임을 지고 있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운영의 주체는 사실은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루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의 사회보험 체계들 속에서 보면은 이제 의료보험, 연금보험 이런 보험 체계도요, 전부 다 그 노사 대표자가 거기에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독일에 갔었는데요. 지난 7월부터 한 2주 동안 거기서 여기 연방고용청도 갔었고요. 독일 노총에도 갔었고요. 독일 노총에서 제가 노동시장 담당 노동시장 본부장, 그 본부장은 못 만났고 그 본부에 있는 담당관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본부장이 주기적으로 여기 뉘른베르크에 내려가서 이 실업보험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운영 회의에 계속해서 참가를 한대요. 노동자 측 대표로.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경우, 또 산재보험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들도 다 독일의 노동조합이 대표가 내지는 뭐 가입자들이 대표가 참여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양자적인 방식으로 양자 대표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업보험은 노사정 3자, 그러니까 정부까지도 여기도 이제 개입을 돼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여기에 역할 중에서 뭐 고용중개, 고용촉진, 뭐 실업보험 등등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퍼블릭 임플로이먼트 서비스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독일에서는 이제 그런 공적인 그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일찍부터 발전해 왔고, 주로 거의 아까 연방고용공단이 과거 연방고용청 시절에 그걸 독점을 하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하르츠 개혁을 이루어지고 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그것의 독점권을 점점 또 약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만들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전면적으로 가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공적 중개 시스템의 일부를 또 민간에 위탁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에서는 이런 그 연방고용공단을 중심으로 한 그 공적 일자리 중개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제가 좀 뒤에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 더 드리긴 할 텐데요. 어쨌든 이 일자리 중개라는, 아까 제가 하르츠 개혁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중개라는 것과 그 실업자에게 주는 복지, 혜택 내지는 뭐 실업급여, 실업수당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계를 맺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업자는 더 이상 실업자가 아니라 무조건 구직자인 거죠. 그 잠재적 구직자로서 존재하는 이제 실업자인 상태거든요. 영속적인 실업자는 아예 개념적으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뭘 준다는 거는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걸 또 돕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방에 지방고용사무소라는 것들을 두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고용센터라는 것을 둬서 그 두 가지를 좀 차별화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제 하르츠 개혁 이후에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독일에서 명명을 하게 돼요. 실업급여 1과 실업급여 2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업급여 1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직자인데 지금 한 1년 정도 이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1년까지는 실직한 후 1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제
고용됐던 때 계속해서 이제 실업보험 분담금을 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용보험에서 이제 돈 내죠. 고용 상태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거에 독일에서는 한 약 60-70% 정도. 그러니까 싱글일 경우 63%인가 그렇고 61%인가 그렇고 이제 결혼했을 때 67%인가 이제 이래요. 이제 그 정도 돈을 이제 1년 동안 받고 이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연방고용본부의 지방고용공단 내지 지방고용사무소가 그 역할을 하고요. 실업급여 2라는 것은요, 1년이 지난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 그리고 딱 보니까 장기적으로도 이제 일자리 찾기 전망이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업급여 2라고 해서 주는데, 이 실업급여 2는 사실은 그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전체를 이제 보고서 그 가족을 이제 수급 공동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가족의 상태, 여러 가지 것들, 자산 상태라든지 그 중에 뭐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단시간 고용이라도 하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이 사람은 근데 지금 이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판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실업급여 2를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실업급여 2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아까 장기 실업자의 변화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장기 실업자들을 어떻게든지 재훈련을 시켜서, 이제 특히나 이게 저는 뭐 이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우리가 만약에 구분한 1차 노동시장은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구직행위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이런 그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2차 노동시장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노동시장이 아닌 뭔가 약간 좀 더 이제 뭐 아주 그 공익근로사업이라든지 뭔가 좀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인데, 1차 노동시장에 일을 하지 못할 사람들을 2차 노동시장으로라도 이제 보내는 것인데요. 장기 실업자들에 대해서 실업급여 2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 따라서 1차 노동시장으로 갈 사람들한테,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고령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신의 어떤 뭐 그 경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식의 이제 구직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급하면서 그런 구직 기회를 찾도록 해주고, 이런 식의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실업급여 1은 지방고용공단에 담당하고, 실업급여 2는 지방의 잡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 이 잡센터가 특히나 이제 독일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고용 이 서비스 전달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방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잡센터를 운영하는 게 단순히 연방의 아까 연방 그 고용공단의 독자적인 혼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거기에 지방 정부가 참여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지방 정부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약간의 뭐 거기서부터 또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로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고용이라는 것이요,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연방 정부에서 누가 이렇게 그 뭐 문서만 보고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자리 구직 행위 자체가 굉장히 지역성을 띠게 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숨은 정보들이 거기에 마치 매칭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그 미묘하고 세심한 과정이 결부가 돼야지, 그런 관점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여기 뭐 그림에서 자세하게 뭐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이제 업무 공동체, 아르바이트 게만샤프트 독일어로, 이런 것들을 이름하에 연방 고용공단의 사람과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의 사람들이 뭐 거의 한 1대1이더라고요. 이를테면 5명씩 모여가지고 거의 파트너처럼 해서 구직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 훈련도 받고, 그리고 다른 일자리 중개에 어떤 전망도 얻고 할 때까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케어링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실업급여 2라고 말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원칙적인 것들을 따져야 되고 이런데 그러려면 또 많은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일들도 그 지방의 그 지방 정부의 직원들과 또 그 고용공단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일을 풀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일부 지방 정부들은 독자적으로 아예 이 사업을 위임받아가지고 연방고용공단의 그러한 그 브랜치 자체도 개입을 하지 않고 아예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하도록 이렇게도 좀 진행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약 한 100여 군데가 돼 있고요. 서로 합해서 하는 데가 약 한 300여 군데, 350군데 정도 되고 그래서 둘이 합해 한 450군데 지금 잡센터가 독일 전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지방의 그런 지방과 중앙의 협력 속에서 구직 행위를 이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의 모토였는데 이 개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이제 인상적인 이제 모습이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뉘른베르그 시의 잡센터 그 고용센터에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이제 들었는데 아까 450개의 잡센터들이 이 구직자들을 상대하는 방식 그것들이 여러 가지 그 이미 굉장히 세심하면서도 매뉴얼이 좀 짜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화되게 그래서 어느 그 잡센터든지 4단계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거를 이렇게 순환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왔을 때 그 프로파일링을 하고요. 프로파일링이라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력,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진단하는 거고 여기에는 아예 심리학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구직자들이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뭐 좀 문제도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면도 있죠. 예. 그리고 목표를 정의하고 그래서 전략을 선택해서 개인적인 어떤 시행 로드맵을 짜고 그래서 그거를 시행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 사람의 구직자가 왔을 때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진행을 한대. 그래서 요게 이제 되면은 그 사람의 목표 정의를 어떻게 뒀다가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이 뭐 대학을 중퇴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러면 대학부터 다시 더 다니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독일은 이제 대학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제 그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목표를 어쨌든 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재훈련의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바로 업종을 바꿨는데 뭔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 바로 이제 사용자를 찾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세심한 그 단계 모델을 설정해 가지고 구직자들을 관리하고 그 상담을 해준다고 하고요. 아까 그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로 시장 프로파일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지금 사용자를 이제 찾아도 된다라는 사람이고요. 활성화 프로파일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좀 동기부여 같은 면에서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킬 것인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심리적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요구 프로파일 또 뭐 개발, 안정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사실은 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가능성이 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마다 다 제각각의 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일 수 있을 수 있겠고 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의 그 사람들의 그것들을 그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동기부여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표로 해가지고 상황을 체크를 해서 그 사람에 맞는 그 프로파일에 따라서 일자리 중개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런 것들이 다 잡센터에서도 하고요. 아까 그 지역고용사무소에서도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일자리 중개를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뭐 대충 지금의 독일의 그 노동시장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뭐 좀 개략적으로 봤고요.
이런 식의 정책과 제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한계를 가지고요. 사실은 그죠? 그 뭔가 좀 혁신적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갈 이제 필요가 존재를 하는 것인데 그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하면은 이제 노동부가 인증을 해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좀 어떤 다른 영역들에서 이제 고용 정부 돈을 좀 그래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용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죠? 뭔가 이렇게 기업적인 소기업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런 식의 모델인데 뭐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식인데요. 이제 독일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독일에서뿐 아니라 원래 이제 사회적 기업가라는 게 소셜 엔터프리너예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본 정의가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업적 수단을 통한 혁신적 해결을 도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게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NGO가 할 수도 있고 교회가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어떤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건데 기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에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매질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때 사회 문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거 하죠. 사회 문제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많잖아요. 뭐 청소년 범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뭐 알코올 중독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왕따에 요새 학교에서 그런 거 학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많죠. 여러 가지 문제,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노동시장 일에 아까 이제 뭐 실업, 구직 그죠? 이런 식의 상황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어떤 자기 개발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에서 그 다음에 또 노동시장의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지 그 교육 훈련과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교육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을 맺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영역들에서 보면은 뭔가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뭔가 그 영역에서 필요한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자꾸 배제가 되거나 뭔가 이렇게 좌절을 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자라는 거죠. 특별히. 근데 그거를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고용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랄까요? 고용 창출 자체가 하나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원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문제 해결, 혁신적 문제 해결,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독일에 있는 동안 책을 한 권 썼는데 이제 사회적 영웅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런 취지에서 독일의 사회적 기업가를 제가 14명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각각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중에서 14명은 다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뭐 서너 명 정도는 넓게 봐서 노동시장의 문제를 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그런 걸 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 제 또래 여자분인데 산드라 슈어만이라고 이 사람은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나 별로 나는 학교 체질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많은 방황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청소년 상담가가 돼서 직업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자기 경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굉장히 애들이 자꾸 이제 곁가지 나가고 이런 게 애들이 또 노동시장에 잘 진입을 못하고 지금 훈련 잘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얘들이 독일의 이제 채용 면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자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번번이 채용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구직에 실패라고 이런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면서 우연히 이제 자기가 경험 속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뭐로서 이제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 연극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젊은 구직자들이 그 연극 행위에 그러니까 연극단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그러니까 연극도 아주 능동적으로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무대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호응도 얻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자, 그러니까 일종의 연극 치료 같은 거죠. 근데 거기에 주요 목적은 어쨌든 간에 얘들이 뭐 굉장히 기를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어떤 아이들이 자기가 달라진 모습 속에서 뭐 일자리도 뭐 옛날에는 뭐 높은 거 생각했던 거 안 되면 좌절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던 아이들이 더 뭐 좀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뭐 어디를 가려고 막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적극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취직도 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초점을 둬서 이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지역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응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검증이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연방 고용 그 공단에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긴가민가 하다가 이게 효과가 드러나는 게 좀 보이니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독일의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풀어나가는 어떤 하나의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이분은 이제 교수인데 심리학과 교수거든요 원래. 근데 그 자기가 이제 뭐 학자로서 뭐 연구도 하고 이제 강의 활동하고 뭐 하면서 느낀 게 보면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지고 그게 특히나 유아들의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미 형성이 되더라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엄마들이 다들 기를 쓰고 애들 뭐 학원 보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은 좀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니면 말지 뭐 좀 이런 거고 특히나 이제 이민자들의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층들은 부모들이 신분 상승이라든지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꼭 안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들에게 일정하게 이렇게 적어도 어느 정도 이게 교육을 아이들이 흥미를 갖게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국 부모라는 거예요. 본인 개인도 있겠지만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시절에 특히나 이제 10대 전후로 한 그 시기에 그거 많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부모들로 하여금 뭔가 좀 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 더 교육적인 것 특히나 아이들에 맞는 교육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케어링을 시키면은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자기 생각을 가진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좀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는 뭐 너도 나도 너무 열광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방치되는 그런 집들도 분명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독일 사회에서는 막 그런 뭐 교육의 열풍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적어도 어느 정도껏 아이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장점을 발견하고 뭐 자기의 선호를 이제 추구하게 돼 이런 것들 좀 도와주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많은 이민자의 자녀들한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결국은 뭐 단순히 뭐 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렇게 깨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사람이 세미나를 이제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을 모아서 스스로 자신들의 자녀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과정 이를테면 세미나에서 뭐 한 15주다 거기 이제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깨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집은 다른 집은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더란다. 자기도 이제 고무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그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자기 이제 돌아가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이제 다르게 이제 대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일종의 혁신의 분위기를 이제 낳는 가족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걸 아예 이제 부모 학교다라고 해서 설립을 하고 전국에 또 브랜치를 만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의 역할을 또 이제 했거든요.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예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은 이제 터키 사람인데 원래 어렸을 때 이제 독일에 왔다가
다시 터키에 갔다가 또 다시 독일에 오고 이제 이런 식의 경험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결국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뭐 터키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 터키 갔다가 오고 하니까 이제 단절도 생기고 자기는 이제 외국인으로서 이제 독일에 이제 아비투어라고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적을 줄 때도 너는 뭐 안 된다, 가망이 없다, 저기 직업학교나 가라 이제 이런 식의 그 평가를 받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쨌든 간에 뭐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그 수능 시험을 잘 봐가지고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공학 박사인가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있는데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경험을 독일에 있는 다른 외국인 자녀들한테 좀 전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뭐냐면은 결국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그 사회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나라 베트남 뭐 어디 출신의 어떤 이제 앞으로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 이주 노동자들 2세들이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고 가이드를 잘 받아가지고 뭐 어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국 사람도 어렵고. 근데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이제 자기 그 경험 속에서 그 이주자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래도 좀 조금 이제 그 상급생하고 하급생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를테면 이주자 대학생들을 좀 가르쳐주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가르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이렇게 걔들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앞선 학년을 경험해 본 거라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4학년 내가 4학년인데 뭐 6학년에서 중학교 가려고 할 때 뭘 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사슬처럼 연결해가지고 서로 정보도 주고 학습 지도도 해주고 근데 이걸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도 더 위에 사람한테 이제 제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품앗이 비슷하게 위아래를 수직적으로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고 이제 그다음에 굉장히 이런 식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교육 증진을 통해서 특히나 아까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외국인들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 그 사회 통합, 결국은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이라는 게 사회 통합의 가장 중요한 그 계기거든요. 여러분들 뭐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실업이라는 게 내가 백수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엇보다도 내가 그 사회에서 별로 이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다른 친구들 다 회사다 가고 뭐 이러는 나만 이제 놀고 있는 거면 결국 사회적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 자녀들이 특히 겉돌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하르트 개혁부터 해가지고 노동 처음에 뭐 자본주의가 어떻고 뭐 노동이 어떻고 얘기도 했고요. 노동 시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연방 고용공단이 어떻고 그리고 독일에 있는 또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강연은 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생명도시 시흥